자, 봅시다. 지금 하나 더, 슬라이드 하나를 더 할게요. 지금 두 개가 남았는데, 너무 많은 것 같고.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이제 공간 속의 영화, 영화 속의 이야기라는 이제 타이틀로 해가지고, 실제로 영화를 보다 보면은 공간이 이제 등장을 하죠. 그래서 공간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그 역할을 통해 가지고 스토리라고 하는 게 어떻게 전개가 되고, 최종적으로 이 내러티브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공간 속에서, 이제 영화 속에서 어떻게 구현되는가를 설명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좀 보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스페이스어하고 클래스에 관한 부분이에요. 참, 아이러니컬한 한 부분인데,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 인류 역사상 인류뿐만 아니라 동물도 마찬가지죠. 어떤 이 서로 간에 스페이스를 점유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스페이스를 보다 많이 점유하고 훨씬 더 좋은 퀄리티의 어떤 그 스페이스를 점유한 사람한테 훨씬 더 많은 기회가 있기 때문에 스페이스 이퀄 클래스라고 얘기해요. 클래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사람의 어떤 그 위계, 뭐 옛날로 치자면 왕이 있었고 황제가 있었고 왕이 있었고 뭐 귀족이 있었고 신하가 있었고 뭐 일반인들이 있었고 노예가 있었고 뭐 이런 이제 클래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클래스에 따라서 스페이스를 사용하는 것이 서로 다르다라고 하는 이제 사실은 부정하고 싶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자, 오늘 나오는 내용들은 거의 대부분 이제 영화 속에 나오는 그 장면을 가지고 여러 가지 주제를 풀어나가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플랫폼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참 재밌어요. 이게 뭐냐면 수직 자기관리센터, 뭐 일종의 감옥이죠. 감옥인데 이 감옥은 이제 초고층 건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처음에 들어갈 때 본인이 희망하는 층이 아닌 그냥 아무 층이나 딱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이제 배정을 받게 돼 있는데 문제는 음식이 이제 이 감옥에 갇힌 사람들도 음식이 필요하잖아요. 이 음식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오면서 음식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한 상 이게 딱 차려가지고 내려오는데 제일 꼭대에 있는 사람이 제일 많이 먹겠죠. 그 다음 층에 있는 사람이 그 나머지 것들을 먹고 하다가 제일 마지막에 갔을 땐 거의 뭐 쓰레기만 남겠지. 그래서 수직관리센터 감옥에서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지는 음식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야기가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더 플랫폼은 랜덤으로 레벨, 즉 감옥의 층이 부여해야 되는 이제 그런 얘기로서 수직자가 관리센터 즉 감옥이 되는 이제 배경이 되는 고 이곳에서 6개월만 버티면 학위를 준다는 말에 금연도 할 겸 자발적으로 이곳에 들어온 주인공이 감옥에 들어갈 때 가지고 있었던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책과 뭐 이런 걸 가지고 들어갔는데 거기서 이제 벌어지고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이 클래스와 함께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위로 올라갈수록 탐욕과 경쟁이 생기고 사람들은 위로 올라가고 싶겠죠. 왜냐하면 좀 더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위에 있는 사람일수록 훨씬 더 품위 있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부지불식간에 아래층과 밑에 층 사이에 하이라키, 어떤 위계 질서가 만들어지는데 이와 같은 위계 질서는 사람 세계에서만 있는 것은 아니고 동물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죠. 뭐 예를 들어서 원숭이들이 집단을 모여있다. 그러면은 우두머리 원숭이에 해당하는 녀석이 제일 높은 데 이제 위치하고 있죠. 이거는 제일 높은 위치에 있어야지 나머지 사람들을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권력을 차지할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저 공간이고 원숭이 세계뿐만 아니라 사자나 뭐 호랑이, 기타 등등 맹수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로 무리 생활을 한다면은 제일 위에 있는 공간에서 가장 높은 하이라키가 만들어진다. 그리고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녀석이 우두머리가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인간 세상도 마찬가지죠. 대한민국은 옛날에 예를 들어서 한 20층짜리 건물, 아파트가 있었다. 그러면 소위 얘기하는 로얄층이라는 게 있었어요. 로얄층은 한 10층서부터 15층까지를 얘기하는데 너무 높으면은 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고 밑에 있으면은 또 이제 뭐 어떤 그 채광이라든지 뭐 프라이버시 문제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게 이러한 개념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렸을 때도 로얄층이라고 한 게 있었고 로얄층이 아파트를 매매할 때 훨씬 비싼 가격으로 매매가 됐어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이것이 훨씬 더 세분화됩니다. 예를 들어서 평택의 소사벌에 있는 포스코 더샵 전용 89평짜리 층별 분양가를 보면 아예 분양가 자체가 틀려요. 20층 이상이 되잖아요. 그러면 3억 4,796만 원. 굉장히 비싸죠. 근데 제일 밑에 있는 게 뭐예요? 1층 같은 경우 1층은 아예 없어요. 1층은 여기 있고 그 바로 위에 층을 1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1층은 2억 8,622만 원이거든요. 20층 이상과 1층의 가격 차이라고 하는 게 얼마 정도 되는 것 같아? 거의 내가 봤을 땐 6천만 원 이상이 되는 거죠. 6천만 원, 7천만 원 정도, 6천만 원 정도가 되는 거죠. 이 정도로 가격 차이가 벌어진 상태로 분양을 하는데 문제는 분양을 하고 나서 이 위에 있는 20층 이상은 훨씬 더 비싸지고 그다음에 1층 이쪽 저층에 있는 것들은 비싸지는 보통 이제 분양하고 나면 아파트 가격이 더 높아지거든요. 높아지는데 얘네들은 굉장히 껑충 오르고 이 1층이나 이런 애들은 별로 많이 오르진 않는 거죠. 이 얘기는 뭐예요? 전망에 대한 기준이에요. 위로 올라갈수록 전망이 훨씬 좋겠죠. 그다음에 위로 올라가면 갈수록 즉 고층화에 따라서 위로 올라가면 갈수록 일조량, 태양이 비치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아집니다. 그렇죠? 이에 따라서 아파트 배치가 달라지게 돼 있죠. 이러한 이유 때문에 20층 이상을 사람들이 선호하고 실질적으로 분양가도 높고 분양이 된 이후에도 얘네들은 훨씬 더 많은 높게 가격이 책정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결국 뭐예요? 어떤 이 공간의 어떤 위계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분명히 발생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해피니스라고 하는 영화 아세요? 작년에 했던 걸로 나왔는데 좀비 시리즈죠. 작년 여름에 두 남녀가 한국 영화예요. 두 남녀가 넷플릭스 영화인데 이제 둘 다 경찰이죠. 경찰인데 이제 두 사람이 아파트를 이제 분양받기 위해서 거짓말로 가짜로 이제 결혼을 한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저층에 살게 돼 있어요. 저층은 뭐냐면 임대주택이에요. 임대주택은 이런 젊은 남녀를 위해서 만든 거고 고층으로 갈수록 일반 분양이거든. 당연히 일반 분양이 비싸고 저층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은 쌉니다. 자, 근데 그런 것들이 감염병을 중심으로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하이라키, 고층과 저층이 나눠지고 이 고층과 저층으로 나눠진 사람들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 네, 처음에는 고층과 저층으로 나눠졌지만 결국은 고층 안에서도 사람들은 이 감염병을 중심으로 분열이 되고 그다음에 저층에서도 분열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신축 아파트에서 벌어지고 있는 계급, 눈에 보이지 않는 계급, 계급이라고 하는 것은 고층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계급과 저층에 살고 있는 사람들 사이의 계급, 이런 계급 간 차별과 신경전을 그린 좀비 드라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서울에서 분양된 어떤 아파트, 근데 이 주변이 굉장히 비싼 땅이에요. 용산 한복판이거든. 근데 보니까 공동주택이 있잖아요. 그럼 18층에서 39층을 공동주택으로 하고 그다음에 보통 젊은 사람들이 주거 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공간은 9층에서 15층으로 하고 사무실 공간은 4층에서 8층을 했어요. 자, 이 얘기는 결국 뭐예요? 위로 올라가면 갈수록 비싼 주택과 비싼 공간이라는 얘기겠죠.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면 그렇지 않은 부분이 해당이 되는 부분이고. 자, 이러한 이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제 마찬가지로 개포동, 서울시 강남의 개포동의 아파트인데 이게 일반 주택이랑 임대주택이란 말이 있는데 임대주택은 쉽게 얘기하면 이제 돈이 없는 사람들한테 싸게 공급을 하는 거고 근데 정부에서는 이렇게 여기 개포동은 굉장히 부자 동네거든. 부자 동네에 아파트가 있었는데 그 아파트를 부시고 새로 아파트를 짓는 재건축이라고 그러거든요. 재건축을 할 때 국가에서는 반드시 임대주택이나 분양세대를 넣어라 라고 하는 걸 조건으로 해가지고 허가를 줍니다. 그런데 허가가 나고 났더니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임대세대 같은 경우는 앞에 조그맣게 상가 건물 위에다가 이렇게 살짝 몇 개를 넣어놨어요. 그리고 일반 분양은 굉장히 럭셔리하게 뒤에다 넣어놨고 얘네들과 얘네들은 누가 보더라도
차이가 있죠.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봐. 내가 이제 결혼을 해 가지고 돈이 없기 때문에 일반 분양을 하지 못하고, 그다음에 인제 그 임대 세대로 여기 들어가 있어. 근데 아이를 낳는다,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갔는데 여기 인제 일반 분양에 살고 있는 사람의 아이들하고 같이 같은 학교를 다녀요. 클래스가 나눠지겠죠. 이게 그 심각한 사회 문제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 부자인 사람과 가난한 사람을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최근에 와서는 이런 것도 없애 버리고 아예 어 인제 이 "일반 분양 안에다가 무작위로 랜덤하게 집어넣어라." 이렇게 정부 시책을 만들고 있어요. 물론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은 반발이 굉장히 심해요. "내가 평생을 막 노력을 해 가지고 돈을 모아 가지고 이걸 산 건데 왜 인제 그 임대 세대하고 같이 살아야 되느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슈가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어떤 사회라고 하는 것을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섞어야 되는 거, 소셜 믹스라고 그러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예. 영화 이끼리라고 하는 걸 보면은 인제 이게 뭐 이제 영화인데, 이제 2010 년에 만들어낸 이제 영화인데, 마을에서 어떤 사람이 이제 여기 이사 와서 겪게 되는 이제 에피소드인데, 마을의 이장에 해당하는, 마을 우두머리에 해당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은 여기 살아요. 높은 데 살아. 참 재밌죠? 아까도 보면 아파트 높은 층일수록 그 일반 분양이었고, 그다음에 인제 부자가 사는 데였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높이 사면 살수록 부자이고 권력이고, 그다음에 그 권력과 부를 이용을 해 가지고 세상을 인제 조종하는 그런 사람으로 비춰지고 있는데, 자, 이게 실생활에서도 이루어지고 있고 영화 속에서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주인공은, 주인공이 아니라 이 사람이 인제 쪼금 나쁜 사람인데 이 마을을 지배를 해요, 여러 가지로. 이 사람은 제일 꼭대기에 살면서 사람들을 일수일투족을 다 이제 감시를 하면서 일반 사람들의 어떤 생활이라는 것을 엿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쵸? 고에 대한 어떤 대표적인 이제 예가 된 게 하이라이저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있었죠. 뭐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높은 데 사는 사람과 밑에 사는 사람의 어떤 그런 차이, 뭐 이런 걸 가지고 영화하고 뭐 자살도 하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심지어는 월드 워 Z라고 하는 영화 아세요? 내가 좀 개인적으로 인제 이 좀비 영화를 좀 좋아해요. 그래서 좀비 영화, 하여튼 이 세상에 나온 좀비 영화는 다 본 것 같아, 나는. 다 본 것 같은데 사람들이 그래서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하여튼 좋아해요. 좋아하는데 이 월드 워 Z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어떤 이런 그 디스토피아가 됐더니 사람들이 다 꼭대기로 올라가요. 꼭대기로 올라가서 이 재난을 피하려고 그러고, 또 피하는 과정에서 헬리콥터를 타고 이제 탈출을 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걸 탈출하는 와중에서도 좀비들이 인제 헬리콥터에 또 인제 막 달라붙는 그런 이제 상황들이 연출이 되고 있는 것들이죠. 내가 봤을 때는 최고의 좀비 영화가 월드 워 Z였던 건데,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생 때 이걸 같이 보러 갔거든요. 굉장히 오래됐죠. 근데 애들이 중간에 너무 무섭다고 나갔어. 그 기억, 남자애들인데 그 기억이 납니다. 설국열차라고 있죠. 그 중국에서도 이게 여러분들은 봤는지 모르겠는데, 수연이 이 영화 봤나? 설국열차? 안 봤어?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그 인제 봉준호 감독 영화인데, 이제 세상이 망한 게 아니라 인제 빙하기 시대가 됐어. 그래서 사람들이 다 죽고, 이 설국 열차는 뭐 이게 원자로로 가는 열차든가 그런데 멈추질 않아요. 계속 인제 세계 일주를 하는 거거든. 그런데 제일 꼬레비가 있고 제일 앞이 있어요. 앞으로 갈수록 상류 사회야. 뒤로 갈수록 가난한 사람들이고.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과 그다음에 잘 사는 사람 사이에 어떤 그런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그 위계라고 하는 게 있죠. 그래서 내용은 뭐냐면 어느 객차, 이 중에서 어느 객차에 타느냐에 따라서 신분이 결정이 되고, 각 객차에 탄 사람들의 계층적인 갈등을 그린 영화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나중에는 여기 있는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난리를 쳐 가지고 전체를 정복하는 그런 이제 스토리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만든 영화인데, 영화가 잘 만들어져 가지고 미국에서 또 리메이크 해 가지고 이제 돼 있고, 그다음에 넷플릭스에서 또 마찬가지로 인제 방영을 하고 있는 중이죠. 예. 여기 남산이 보이네, 알게 모르게.
그다음에 부산행이라고 하는 그 좀비 영화. 예. 최고야? 나도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난 좀비 영화를 이렇게 좋아해 가지고 얘도 마찬가지죠. 어떤 객차에 타느냐에 따라서 본인이 좀비가 되느냐 안 되느냐 생사가 결정되는 그런 얘기들이죠. 열차를 KTX에서 무궁화로 갈아타면서 어떤 상황이 벌어져? KTX가 훨씬 좋은 기차잖아요. 무궁화는 안 좋은 기차거든. 근데 살기 위해서 클래스를 바꾸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부산에 가서 부산에 도착했을 때의 어떤 삶의 의미라고 하는 것을 조율하는 그런 영화라고 볼 수 있어요. 최종적으로 여기 여자애 하나랑 요 이 남자의 부인 그 임신해 요 두 사람만 살잖아요. 나머지는 다 좀비가 돼 가지고 인제 되는 거고 뭐 그런 영화입니다. 예. 부산행이 좋구나. 부산행 말고 서울행인가 그 영화도 있어요. 그 영화 애니메이션 영화인데. 그러니까 부산행이 이 영화가 시작된 원인을 이 부산행 영화 이후에 개봉을 했어. 그게 인제 서울역이라고 하는 영화거든요, 서울역. 그거는 애니메이션입니다. 그것도 되게 재밌어요. 좀비 영화에 관심이 있으면 한번 보세요. 그다음에 우리가 인제 다음 주에 가게 될 그 인제 도암동이 이제 요 장면이죠. 자 이 기생충 영화는 여러분들 다 봤을 텐데 그 영화 기생충에서 공간의 하이라키예요. 얘네들이 살고 있는 이제 정말 기생충이 살고 있는 굉장히 그 열악한 지하 반지하 공간이고 여기는 창문도 이렇게 돼 있고 실제로 도로보다도 레벨이 낮죠. 그래서 홍수가 난다든지 그러면 이제 물이 여기 차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이런 데 살다가 어떤 계기로 해 가지고 이런 집에 잠시 살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고 잠시 살다가 쫓겨나죠. 쫓겨나 가지고 이렇게 내려가서 이렇게 비가 오는 날 뭐 마치 기생충들이 이제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장면들 이런 것들이 나오죠. 여기 내가 동영상을 살짝 넣어 놨는데 어디 갔는지 모르겠네. 이상하다. 동영상이 있었는데 없어졌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두 번째 얘기하고 싶은 거는 스페이스 앤 디자이어. 공간에 대한 욕망이죠. 공간에 대한 우리가 위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높은 데 살고 싶어 하잖아요. 그거는 사람에 대한 욕망이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욕망. 좋은 집에 살고 싶어 하고 그 좋은 집은 보통 높은 데 있잖아. 그쵸? 지금까지 내용을 보면은. 그래서 두 번째 파트에서는 스페이스 앤 디자이어. 사람이 어떤 그 상류 사회가 살고 싶어 하는 집에 살고 싶어 하는 욕망 요런 것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네. 숨바꼭질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자 이게 여러분들 알지 모르겠는데 2013년 8월 달에 개봉을 했네. "우리 집에 낯선 사람이 있다. 숨어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테마로 해 가지고 자기 형이 죽었고 형이 살던 집에 가 봤는데 뭔가 좀 이상해. 알고 봤더니 이 집을 누가 점유를 하고 있더라.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나중에는 이 점유하고 있던 집의 사람이 자기 집까지 와서 그 집을 점유하는 그러니까 아파트가 어떤 욕망의 대상이 된 거죠 사실은. 그래 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있고 인제 그 여자 주인공이 또 있는데 그 주인공이 살짝 미쳤죠. 미쳐 가지고 공간에 대한 탐욕을 버리지 않고 계속 훨씬 더 좋은 집으로 이제 딴 사람을 뭐 죽인다든지 어떻게 해 가지고 공간을 차지하는 것들이죠. 자 우리가 봤을 때는 굉장히 충격적이고 어떻게 보면 인제 '아 어떻게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사람을 죽일 수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동물의 세계에서는 당연한 거예요. 저 공간을 차지하기 위해 공간을 차지한다는 얘기는 그 공간을 함으로써 그 무리의 우두머리가 된다는 얘기죠. 그 공간을 차지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죽이는 행위. 동물 세계에서는 굉장히 일반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법으로 그거를 금지하고 있을 뿐이죠 사실은. 그다음에 최근에 인제 그 나왔던 이제 콘크리트 유토피아 여러분들 봤는지 모르겠는데 난 되게 재밌게 봤어요. 공간을 인제 하는 사람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인제 이 콘크리트 유토피아라고 하는 그 영화의 내용은 뭐예요? 지진이 났어. 엄청나게 큰 지진이 나 가지고 모든 아파트가 다 무너졌어요. 근데 딱 한 개 이제 살아남은 거예요. 사람들은 다 여기 이제 살아남은 사람들은 다 이쪽으로 몰리죠. 몰리면서 여기 있는 사람들은 자기 아파트를 지키기 위해서 막 펜스도 만들고 다른 사람들 또 위에도 가하고 뭐 이런 이제 디스토피아 시대의 콘크리트 아파트에 관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내가 설명했던 인간에 대한 탐욕 같은 것들이 있고 그 탐욕을 이제 실현하기 위해서 가짜로 여기 주인 행사를 하면서 살고 있던 사람을 죽이고 또 그 안에 이제 살고 계신 할머니는 또 본인이 또 돌봐주고 그 사람이 또 리더가 돼 가지고 이웃에 살고 있는 이 사람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 이 아파트를 차지하기 위한 그 내용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콘크리트 유토피아라고 하는 이제 영화가 이제 있었습니다. 네. 드림 팰리스라고 하는 그런 뭐 다 이제 어떤 그 아파트를 주제로 한 그런 이제 영화들이죠. 마찬가지 똑같은 내용 거의 비슷해요. 사람이 가진 욕망들 뭐 이런 욕구들.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한 제일 처음 영화는 메트로폴리스라고 하는 그 1927년에 만들어진 이제 미국 영화거든요. 자, 이 영화를 보면은 1927년에 대한 그 사회에 대한 우화인데 뭐냐면은 이렇게 멋있는 아파트 이제 건물로 채워진 게 이제 유토피아가 있어요. 여기는 상류 계층이 살고 있고 이 건물들 지하에는 이 상류 계층이 살고 있는 아파트를 러닝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관리실, 기계실, 그다음에 전기실, 공작실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은 뭐냐면 1927년 사회에 대한 우화로서 영화 메트로폴리스에서는 사회 특권층 사회 특권층들이 지상에서 편하게 사치스럽게 살고 있는 세상을 묘사하고 있고 동시에 도시 깊은 지하 속에서는 하층 계급들이 메트로폴리스를 지원하고 운영하기 위해서 기계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데서 일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사람의 클래스를 지상과 지하로 나누어 가지고 묘사를 하고 있고 이 내용들 이 영화가 내가 봤을 때는 시초예요. 그리고 나머지 영화들은 이런 것들을 리바이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조금 더 어울릴 정도로 굉장히 독보적인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간이 되면은 꼭 한번 보도록 하세요. 네. 공간에 대한 묘사가 굉장히 잘 돼 있는 영화입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것은 공포예요.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도 아마 그 중국에서 아파트에 살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아파트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때요? 이웃이긴 하지만 불특정 다수가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 안에 들어오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누군지 모르는데 그 사람하고 어떻게 돼요? 수직 동선을 공유를 해야 되잖아. 그쵸? 그래서 그 엘리베이터를 같이 산다든지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가끔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며칠 전인가 이제 어떤 미친 사람이죠. 그 어떤 여자가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그 위층에서 누가 탔어요. 타고 나서 문이 닫히자마자 갑자기 이 여자를 공격을 해 가지고 목을 졸라 가지고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치는 그런 영화가 있는데 그 엘리베이터 공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묘하죠. 서로 잘 인사를 할 수 있는 존재도 아니고 또 인사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존재도 아닌 그 애매한 상태의 사람들이 살고 그 사람들하고 그냥 간단하게 인사를 하고 그러나 그 사람이 누구기 때문에 약간의 공포심도 있고 이런 내용들입니다. 뭐 이웃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 그 마찬가지로 인제 그 아파트 안에는 누가 살인마인지 누가 이 도둑질을 하는 사람인지 아무도 모르죠. 그런 상황들을 이제 연출하고 있고 목격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대한민국에 보면 이렇게 복도식으로 된 이제 아파트가 좀 있어요. 조금 적은 평수들인데 여기 살다 보면은 각각의 주어들을 이제 서로 만나기 때문에 누가 인제 나쁜 짓을 하는지 살짝 볼 수가 있는데 나는 살인을 봤다."라는 사실은 뭐예요? 본인도 누가 살인 현장을 봤기 때문에 이 공간에서 사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죠. 살인자가 나를 봤기 때문에 저 나를 봐 내가 살인자를 봤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를 또 죽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떤 공포의 대상으로서의 아파트를 많이 그리고 있습니다. 아파트. 음. 아파트 209 뭐 다 비슷한 내용들이에요. 예. 자 이것도 인제 이 좀비 영화죠. 네 이 좀비 영화를 좋아해 가지고 나는 살아있다인가 그런 영화인데 2020년 6월 달 이게 이제 좀 그 코로나가 막 이제 창궐하던 고 시기에 나온 이제 영화잖아요. 사실은 유아인과 박신혜가 나왔는데 마찬가지로 아파트가 점령당해 가지고 좀비 세상으로 인제 바뀌었는데 얘하고 얘는 서로 앞동 뒷동에 살고 있는 사이예요. 그래서 둘 사이에서 막 뭐 신호도 보내고 무전기도 보내고 음식도 보내고 그러다가 인제 감금을 당한 거죠 사실은 일종의. 그 아파트가 인제 사실은
교도소처럼 어떤 감금당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제시를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아파트를 탈출하는 그런 장면, 탈출했는데 또 뭐 탈출 못하고 또 옆집에 갔다가 뭐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나오죠. 예. 그다음에 스페이스 앤 보이어리즘. 보이어리즘이라는 게 뭐예요? 관음증이죠. 현대인은 다 관음증 환자죠. 뭘 보면 알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나 나나 다 관음증 환자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TV를 보잖아요. TV가 가장 대표적인 관음증 기구입니다. 우리는 TV 속의 어떤 배우나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지만 그 사람들은 나를 못 보잖아. 이러면 관음증이라고 하는 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영화 플레이 타임이라고 하는 이제 그 영화가 있는데 뭐 이런 관음증에 관한 관음증이라기보다도 감시에 관한 얘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이제 회사의 대표가 이제 일을 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게 사무실을 구성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넓은 창을 통해서 각각의 아파트에서 각각의 사무실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볼 수 있고 마찬가지로 로비 스페이스를 다 유리로 만들어 놓음으로써 감시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여기 상명대학교 디자인대학은 어때요? 강의실마다 다 유리가 들어가 있죠. 왜 그랬을까? 안전 문제예요. 학생들이 혹시라도 그 안에서 이제 어떤 안전상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을까? 그럼 빨리 이제 그걸 보기 위해서. 근데 교수 연구실도 다 이렇게 열어 놨잖아. 오픈해 가지고. 그게 이제 학교의 정책입니다. 예, 이런 부분들이죠. 그다음에 이거는 아주 대표적인 그런 관음증 영화죠. 그 영화 감독 알프레드 히치콕의 이창 리어 윈도우라고 하는 그 영화인데 이때만 하더라도 그 이 관음증에 대한 것을 그렇게 범죄시하지 않았던 것 같아. 뭐 내용은 뭐냐면 이 남자 주인공이 갑자기 다리를 이렇게 부러졌어요. 다리가 부러져 가지고 이제 집에 와서 요양을 하는데 할 일이 없으니까 이 이제 망원경을 가지고 뒷집을 보는 거예요. 봤더니 어떤 여자는 이렇게 막 무용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둘 사이가 또 애정 관계가 또 있고 또 그러다가 이제 살인 사건을 또 목격하기도 하고 뭐 이런 내용입니다. 알프레드 히치콕의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웃을 훔쳐보던 사진작가 제프가 주인공이고 결국은 여기 그러니까 이걸 지켜보다가 이 살인 사건에 연루가 돼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에피소드가 나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 요즘 어디다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그 내용에 이제 사실은 이제 주가 되는 게 먼 원스라고 하는 1958년 영화인데 자 이건 뭐냐면은 자세히 보세요. 약간 좀 오래된 건물이죠. 이건 굉장히 모던한 건물이고. 그쵸? 이거는 이제 자크 테이 탈트가 타트가 이제 감독한 이제 프랑스 이태리 공동 제작 코미디 영화인데 이 어떤 특수한 캐릭터를 두 번째로 연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중요한 게 아키텍처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 사람들이 어떤 동선을 따라서 계속 이제 바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집과 새로운 집인데 2차 세계 대전이 끝났잖아. 끝나면서 사실상의 승전국은 미국이었잖아요. 그러면서 미국의 삶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유럽에 완전히 녹아들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유럽의 전통적인 삶을 살고 있다가 갑자기 미국 생활에 젖어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거를 풍자적으로 표현한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이 있고 왼쪽이 유럽이고 오른쪽 새 건물이 이제 미국입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유럽에서 미국으로 가 가지고 미국 문화를 이제 경험하면서 이쪽으로 다시 오는 이제 이런 이제 방식의 어떤 영화라고 할 수가 있죠. 굉장히 재밌습니다. 예. 그래서 뭐 미국의 삶의 방식과 전통 건축의 파괴와 차가운 현대식 건축의 교체 그리고 삶의 방식을 바꾸는 이제 건축의 어떤 모습을 비판하고 모더니즘의 사회, 가족,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영화의 주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트루먼 쇼를 보면 어때요? 아주 대표적인 그 보이어리즘. 그러니까 이거는 어때요? 아주 그냥 아이가 태어났는데 태어날 때부터 성장할 때까지를 그리면서 그쵸? 어떤 그 관음증, 모든 세상 사람들이 관음증이 돼 가지고 정말 리얼한 감동을 얻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죠. 네. Movie for Future Space. 뭐 당연히 이제 어떤 그 어 저기 영화에서는 미래 세계에서 공간이 어떻게 생겼을까를 살짝살짝 보여주고 있죠. 대표적인 영화가
바로 이제 블레이드 러너입니다. 이 블레이드 러너는 최근에 만들어진 것도 있고 아주 옛날에 만들어진 것, 그러니까 옛날에 만들어진 것을 리메이크 해가지고 만들어졌는데 그때 처음 만들어졌을 때 그 도시 풍경하고 지금하고 다릅니다. 다르다는 얘기는 결국 뭐예요? 이제 미래가 됐을 때 미래의 어떤 우리의 도시가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에 대한 상상력이 서로 틀려지고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시간이 되시면 꼭 한번 보세요. 해리슨 포드가 주연을 했었던 라이언 고슬링이라고 그러네. 이 사람 유명한 사람이죠. 그 다음에 내가 좀 여러분들한테 추천하고 싶은 영화가 바로 이 제5 원소라고 하는 그 영화입니다. 여기서는 택시가 있는데 공중을 떠다녀요. 우리가 지금 이제 그 몇 년 뒤에 그 뭐죠? 에어 택시가 다니잖아요. 지금 서울에도 지금 용산하고 잠실, 그다음에 저쪽 김포공항, 인천공항까지 해가지고 이 이제 드론 택시를 지금 이제 개발을 해가지고 정류장을 어디로 만들 것인지 뭐 이런 것들까지 다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은 어때요? 자동차가 땅에서 다니니까 지상층에서 이제 교통기관을 이용하다가 위로 올라가는 방식이잖아. 근데 미래에는 그럴 필요 없이 이 택시가 바로 꼭대기층까지 바로 올라간다고 그러죠. 뭐 그런 내용들입니다. 디스토피아. 미래를 이렇게 멋있게 그리는 경우도 있지만 디스토피아. 이제 세상이 망할 것이다. 망한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부분. 반도. 좀비 영화죠. 이제 좀비가 발현이 돼가지고 세상이 다 망해가지고 한반도가 이렇게 이제 피폐해지고 주인공 몇 명은 이제 홍콩인가 중국인가 어디로 이제 탈출했다가 다시 이제 돈을 좀 구하기 위해서 반도로 다시 넘어오는 그런 이제 내용들이죠. 예. 월드워 Z 이게 이제 월드워 Z가 2가 또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쨌든 디스토피아 우리가 이거는 도시 환경이라고 하는 거죠. 다 망하고 이제 그 망한 도시에서 또 새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을 영위하는 그런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재난 영화도 많이 있죠. 재난 영화에서도 마찬가지로 뭐예요? 이 월드워 Z라든지 이런 것들도 그렇고 다 꼭대기로 가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재난 영화 이게 이제 타워링이라고 하는 타워링 인페르노인데 타워링이라고 하는 이제 그 굉장히 오래된 그 이제 재난 영화예요. 재난 영화인데 어, 내용은 뭐냐면은 이 사람이 아마 건축가일 거예요. 이 사람이 아마 그리고 그 잘 기억이 안 나네. 아마 그 건물 주인인가 어떤가 건설업자인가 그러는데 쉽게 얘기하면 건축가의 설계대로 하지 않고 굉장히 안 좋은 어떤 이 전기 배선들을 썼어요. 그래서 이 건물이 불이 나요. 불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다 위로 올라가지. 마찬가지로. 그래서 재난을 피해서 위로 올라가서 살다가 이제 가스 때문에 막 이제 탈출해가지고 이제 점프하기도 하고 뭐 그런 영화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이 영화에서 이 소방관으로 나온 이 사람이 한 말이 있는데 뭐라고 하더라? 지상 7층을 넘어가면 불을 끌 방법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대한민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이제 고층, 초고층 건물을 굉장히 많이 이제 짓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화재가 나지 말아야 되는데 화재가 났을 경우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9.11 사태 때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이제 거의 물론 이제 그 비행기 충돌에 의해서 이제 무너진 거긴 하지만 그런 재난이 있을 때 제일 꼭대기에서 밑으로 물론 내려가는 방향이지만 걸어서 내려온다는 것 자체도 사실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예. 사이코, 사이코 영화인데 오늘은 요 사이코는 내가 요걸 분석을 해가지고 이렇게 영화 이제 한 거거든요.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내용이 많은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질문이나 뭐 이런 거 있나? 질문 없죠? 다음 시간에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그 서촌에 그 우리가 한시에 모이기로 했죠? 맞나? 네, 예, 한시에 그쪽에 잘 오셔가지고 만나서 그쪽 부암동을 살짝 보고 서촌으로 빨리 내려가가지고 서촌을 보고 이제 끝나는 걸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석인데 이렇게 여러분 나오셔가지고 고생 많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교수님.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